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숭실대 수시 전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이제 2025학년도 숭실대 신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내용으로 수시 모집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 숭실대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총 8개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이 8개의 전형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을 모집하고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자, SSU 미래인재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형 자체가 기본적으로 뭐 전형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전형이 다 단계별 전형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선 동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2025학년도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중이 좀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 앞선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들을 조금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 변경된 사항들 있었던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지원 자격 같은 경우는 큰 지원 자격 자체의 어떤 제한 요건은 크게 없고요. 자,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 1단계에서 보통 3배수를 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류 종합 평가, 자, 서류 평가 100%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자, 1단계 서류 50%와 그 다음에 면접 평가 5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도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서 어떻게 됐었다고 그랬죠? 1단계 서류, 즉 서류 반영 비중이 70, 그리고 면접 평가 반영 비중이 30. 그래서 합산해서 100%로 해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좀 변화가 생겼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면접의 반영 비중이 전년도보다 20%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앞선 동영상에서도 미리 이제 뭐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었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면접 반영 비중이 사실 50%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비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금 단계별 전형을 하는 대학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 대학교 안에서도 뭔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 전형, 그 다음에 면접형, 서류형, 면접형 이렇게 이원화하는 대학교들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서류형, 면접형 이원화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네 이렇게 면접을 이제 치르는 단계별 전형을 하는 경우에 보통 한 그러니까 전년도 숭실대 기준처럼 1단계 70과 면접 30%, 그러니까 면접 반영 비중이 30에서 많아봐야 보통 한 40% 정도일 텐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50%는 상당히 비중이 좀 큰 편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한국 외대 면접형 같은 경우가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뭐 학생들 사이에 이제 좀 익히 좀 알려져 있는 어떤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외대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왜 외대 면접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면접 비중 자체가 워낙 높으니까. 근데 숭실대도 일단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2025학년도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외대하고 이제 전형의 어떤 속성들이 좀 많이 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뭐 서류 종합 평가 요거는 뭐 우리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진로 역량이라든지 또는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면접 평가는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지원자들이 제출한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10분 내외에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15분 내외에.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분 정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면접을 한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전형입니다. 자,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도 모집 방법 자체는 사실 이제 뭐 그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SSU 미래 인재 전형과 모집 방법은 이제 동일한데, 자, 이제 대신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꼭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숭실대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지원 자격은 일단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그리고 서해 5도 학생, 그 다음에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립지원 대상자. 요거는 일단 2025학년도에 추가가 된 지원 자격입니다. 자립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해당 지원 요건을 가지고 있는 수험생은 이제 숭실대 기회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참고해서 네, 이제 지원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집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별 전형을 하되 1단계에서 3배수 모집하는 것도 SSU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죠. 그리고 2단계에서 서류 50, 면접 50. 그래서 면접 비중이 좀 크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원자들의 어떤 내신 스펙트럼이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숭실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네, 일정 정도 면접 평가 때문에 입결이 조금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지원자들의 스펙트럼도 성적대들도 조금 더 넓게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평가 방법도 앞선 SSU 미래인재 전형과 동일하니 그 부분을 동시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네, 모집 방법은 동일합니다. 앞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이제 뭐 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측면을 이제 끌고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가 방법, 서류 종합 평가, 면접 평가의 방법도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지원 자격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해서 네, 여기 이제 조건들이 가나다라 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업체 근무 경력 관련된 조건도 네, 부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이제 이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이 아니라 서류 종합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없이 일괄 전형으로 모집한다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역시 단계별 전형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을 일단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 역시 이제 저도 이 부분의 어떤 지원 자격 같은 건 잘은 모르지만, 여기 건강장애를 뭐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요것도 일단 2025학년도에 추가된 요건이기도 하니까, 네, 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전형 방법, 평가 방법 모두 다 앞선 미래인재 전형과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더 길게 설명할 거 없이 그냥 이 정도만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이제 올해 변화 포인트로서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지원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 그리고 2024년 2월 또는 2023년 2월 졸업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삼수생 정도까지, 네, 삼수생 정도까지는 일단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겠지만 일단 추천 인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추천 인원 제한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이제 뭐 우리가 입결을 좀 살펴보고 내신 성적 요건이 뭐 이제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인원 일단 학교별, 고교별 추천 인원 제한은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100%로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 방법을 한번 보면,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들이 이제 그 평가에 반영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인문 경상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까지. 그러니까 과학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가나 제2외국어 뭐 예체능도 당연히 안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여기까지 동일한데 사회 안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요 과목 위주로 이제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영수사, 국영수과.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유전공학부는 사과까지 다 들어간다. 네. 요렇게. 네, 그래서, 지원 계열에 따라서 약간 이제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숭실대 뭐 교과전형의 이제 좀 특징 중에 하나가, 교과별 이제 좀 가중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다른 대학들 이제 그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없이 그냥 이수 단위와 그 다음에 그 등급만 고려를 해서 이제 전체를 1, 2, 3학년을 총 합쳐서 이제 100%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 가중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가중치가 있다고 해서 지금 수능 보는 거 아니고 네, 이거 지금 내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35, 수학 15, 영어 35, 사회 15. 그러니까 국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쪽에 가중치가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하고 영어 가중치가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 수학, 영어, 과학의 비중 자체가 동일하게 대체적으로 이제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융합특성화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도 역시 수학, 영어, 여긴 사회, 과학, 교과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네, 요거 25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 이제 좀 정시 수능 반영 비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이제 그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에 있어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을 지금 80%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같은 과목들 같은 경우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수 과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하게 편차를 두지는 않고, 네, 그냥 선택 과목 자체를 진로 선택 과목을 지금 20% 그냥 반영을 한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죠.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인문 경상 계열 그리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합산 등급이 2합 5등급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뭐 숭실대 어떤 입학을 좀 고민하면서 생각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기존까지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인문 경상 계열 같은 경우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수능 최저가 몇 등급이었었죠? 2합 4등급이었었습니다. 그죠? 2합 4등급. 2합 4등급이었었는데 그 2합 4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단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융합특성화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2024학년도 기준을 따져보면 2024학년도에 일단 2합 5등급으로 이거는 뭐 합산 등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미적이나 기하중 택 1을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을 일단 좀 바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025학년도에 네, 확통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각각이 지금 인문경상계열과 자유전공학부가 지금 바뀌어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지금 변경된 사항 자체의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른데, 뭐 전년도 거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2025학년도 것만 신경 쓰셔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인문, 경상, 자유전공학부는요, 수능 지정 과목 없다. 그리고 2합 5등급이다 라고 하는 걸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문 경상 계열은 분명히 입결에 일정 정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좀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민한다는 건 어차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이 이제 공개가 되면 그 입결보다는 네, 이제 조금 높은 내신 성적의 친구들이 합격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로 좀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미적 기하중 택일, 과탐 같은 경우에, 탐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탐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2합 5단. 그러니까 합산 등급은 인문, 자연이 이제 다 동일해진 겁니다. 대신 자연계열은 네, 수학, 미적 기하중 택일, 과탐 지금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왜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느냐. 네. 어차피 지금 자연계열 쪽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으니까 제가 인문계열과 그 다음에 경상계열만 기준으로 해서 좀 간단하게 요 말씀만 추가적으로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순실대에서 공개한 자료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 두 개 영역 합산 등급이 4등급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전년도 정도의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2023학년도까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대략 한 40% 정도가 지원자의 한 40% 정도 충족했다는 거고, 그리고 60% 정도는 미충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41% 정도. 그 다음에 충족, 그리고 한 59% 정도가 미충족이었습니다. 미충족. 자, 그러면 인문 경상계열은 그렇다 치고, 그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5등급을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유지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하게 유지했었기 때문에, 그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2합 5등급 충족 비율은 대략 한 얼마 정도 될까? 이걸 이제 뭐 통계적으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대략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한 55%가 수능 최저를 충족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45% 정도가 네, 미충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 자유전공도 이제 2합 5였으니까요.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기하랑 미적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되니까 아마도 자유전공 지원하는 수험생들 중에 상당수는 자연계열 학생이었을 가능성이 좀 크죠. 어쨌든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한 60% 정도가 충족을 했고, 그다음에 40% 정도가 미충족을 했었다. 요렇게 보통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문자연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뭐 비슷한 수준에서 뭐 이제 2합 4하고 2합 5를 좀 비교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충족 비율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격차가 크죠. 그러니까 보통 충족 비율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까지도 지금 차이가 난다는 얘기니까 2025학년도에 2합 5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2합 5등급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네, 그 충족 비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감안해서 네, 좀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지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참, 아까 한 가지 참 말씀드린다는 게, 네. 요거 아까 체크해 보려고 하다가 참 체크 안 한 게 하나 있었네요. 진로 선택 과목 아까 반영하는 거 있었죠? 여기는 진로, 그 성취도가 A면 1등급, 성취도 B면 2등급, 성취도 C면 3등급, 뭐, 요렇게 계산한다고 하니까 요거 그냥 참고적으로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논술, 전형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자, 이제, 지원 자격 요건에는 뭐, 큰 제한 조건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데, 논술 80%, 학생부 교과 20%를 반영을 합니다. 자, 뭐, 다른 학교 논술 전형만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네, 2024학년도 숭실대 논술 전형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큰 변화죠. 왜 그러냐면 2024학년도 숭실대 논술 전형에서의 반영 비중은 논술 60에 학생부 교과 4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논술 비중이 이렇게 교과 비중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20%가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0%포인트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0%포인트가 감소했다. 네,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논술 반영 비중이 더 커졌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집 방법, 평가 방법은, 자, 논술고사 이제 출제 방향이죠. 그래서 인문, 경상, 자연계열, 관련된 부분들인데, 뭐 보통 이제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형 논술이 이제 보통 출제가 되는 경우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프, 도표 같은 경우가 이제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계산 능력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 네, 그래서 수리 논술 형태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반영 부분들은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이제 동일한데, 네, 이제 전년도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논술 반영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성적의 어떤 영향력은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어쨌든 그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 가중치도 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도 역시 가중치도 앞서서 보셨던 부분들과 이제 동일한 이제 어떤 측면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 인문, 자연, 경상 모두 다 네, 여긴 또 지정 과목이 없죠. 지정 과목 없이 2합 5등급이다. 수학도 지정 과목 없이 마음껏. 그 다음에 탐구도 지정 과목 없이 마음껏. 어느 계열도 자연 계열도. 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변동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변동이 됐냐?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합 인문하고 경상이요. 네. 요 두 계열 같은 건 2합 4였는데 이게 이제 2합 5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이제 변동 사항이고, 그다음에 자연 계열 같은 경우 논술은 전년도에 수학 같은 경우 기하, 미적 둘 중에 하나 택일, 그리고 탐구는 과탐만 응시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해도 괜찮다. 자연 계열이. 그리고 사탐을 선택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 요런 부분으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되었다. 근데 다시 주의하셔야 될 거. 학생부 교과 전형 자연 계열은 네, 수능 지정 과목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된다. 요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기 실적 전형 예체능 우수 인재 전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기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네, 요 부분들은 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그 알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챙겨서 지원하시리라고 믿고 이제 제가 그 앞선 동영상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이 부분에서 좀 변동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가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요. 뭔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집 방법을 한번 좀 보면 이제 뭐 관심 있는 수험생들만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모집 방법 같은 경우에 뭐 이제 그 종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뭐 실적이 뭐 대략 이제 뭐 어떤 뭐 학과들마다 뭐 30에서 한 60 정도까지도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기 실적이요. 그러니까 실기 실적 뭐 포함해서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네, 면접이 20 그리고 학생부가 이제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학생부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하고 출결만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일단 20%가 아니라 10%로 좀 줄였습니다. 줄었는데, 여기 이제 반영 내용들을 보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관련된 사항들. 학교폭력 그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평가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추가되어 있으니까 네, 그 부분들만 조금 주의하셔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이제 2025학년도 숭실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봐도 이제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교과 성적 산출하는 방식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거 좀 설명드린다고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네, 복잡한 이 변경 사항들 잘 체크하셔서 네,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를 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숭실대 입학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